안녕하세요. 이주영입니다. 단촐하네요, 기자님. 그죠? 네. 여기가 마이크 하울링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말하는 것과 들리는 게 시차가 살짝 있는데 여러분들은 괜찮으신 거죠? 이거 적응하는데 시간 좀 걸릴 것 같은데 좀 버벅거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주영입니다라고 간단하게 인사하셨지만 오늘 녹야를 보신 관객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관객과의 대화까지 함께 해주실 관객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조금 더 길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늦은 시간에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이렇게 오늘 개봉을 했고 어제 라디오 방송을 하고, 그리고 그저께 굉장히 조그만 이제 VIP 시사회를 했어요. 이렇게 3일째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외로웠던 적이 있던가. 정말 감독님이랑 언니랑 저를 이렇게 한국에 혼자 버려두고, 네, 그래서 오늘도 살짝은 우울한 마음으로 사실 집 밖을 나섰는데 또 은성 기자님 오랜만에 대기실에서 뵈니까 또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개봉일을 맞춰서 영화를 보러 와주시고 GV를 보러 와주신 여러분과 많은 얘기들을 재밌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게 오셨기를 바라고 네.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박수 한번 다시 주시죠. 아니, 안 그래도 대기실에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감독님이 답변을 해주실 만한 질문이 오늘 나오면 어떡하나. 그래서 본인이 너무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또 뭐 대답을 할 수 있는 선에서 잘 해주실 테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이따가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길 때 가감없이 물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초록머리 여자 굉장히 강렬했어요. 염색은 언제 풀었죠? 끝나자마자 풀었죠. 네, 작년에 이게 촬영이 작년 12월? 아니다, 2월? 너무 좀 옛날이라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작년 겨울에 찍었고요. 그리고 찍고 나서 생각보다 빨리 베를린을 갔다 왔고, 네, 그리고 부산에 갔다가 이제 이렇게 개봉을 하게 됐죠. 네. 머리 염색은 진짜 끝난 다음날 풀었었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초록머리 여자와 얘기를 하기 위해 제가 오늘 초록색 가죽 옷을 입고 왔어요. 초록색인지 몰랐어. 이게 진짜 조명 초록색이네. 때문에 그렇게 잘 안 보이실 텐데 녹야 집이라 초록색 입고 온 저 너무 소름 끼치죠? 이거 평소에 별로 꺼낼 일이 없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네. 덜 외롭게 해주기 위해서. 검정색인 줄 알았어요. 아까 대기실에서 녹색입니다. 좀 짙은 감동이네요. 이주영 배우에게는 최근 몇 년이 본인이 아는 한국을 조금 낯설게 바라보기의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봤어요.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좀 글로벌 작품을 연이어서 하게 됐죠. 골데 로카즈 감독과 브로커라는 작품을 찍었는데 그 역시 한국에서 촬영을 한 작품이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녹야라는 작품도 해외 스태프 패키지인가 해외 배우와 호흡을 맞췄지만 공교롭게 또 한국에서 촬영을 한 작품이에요. 브로커와 녹야를 둘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국민으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일상적으로 보이는 무언가가 외부인의 시선을 통해서 보면 아주 생경하게 보이는 어떤 지점들을 각자 발견하는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촬영하는 배우에게도 아마 그 감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공간들 혹은 한국의 분위기라는 것이 조금 이 영화에 다르게 담기는구나 하는 감각이요. 맞아요. 그런 건 보통 이제 시나리오를 받아보고 글을 읽어보면서 이 영화가 좀 어떤 색채이겠다라는 거를 완전히는 모르지만 좀 생각하고 추측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이런 영화로 탄생하지 않을까. 근데 굉장히 좀 많이 그런 추측들을 벗어난 결과물로 완성이 됐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촬영을 하면서도 일단은 앵글과 어떤 색감 활용이라든가 근데 여기에 이렇게 테이프가 있어서 찐득거려가지고 이렇게 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더라도 네. 그래서 뭐 앵글이나 뭐 촬영적인 거나 뭐 그런 것부터 약간 진짜
좀 특이하다, 좀 다르다 이런 거를 느끼면서 촬영을 했었고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것이 어쨌든 뭐 브로커나 녹야나 좀 소통적인 거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말이 잘 통하는 한국인들끼리 작업을 한다고 해도 소통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마음의 문제고 그 각자들의 어떤 에너지의 문제다. 그런 것들을 브로커 때도 많이 생각을 했어서 이제는 좀 그런 글로벌 작업에 대한 거를 좀 이렇게 특이 케이스라고 얘기하는 시대는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배우들도 그렇고 감독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글로벌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저 역시도 그렇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녹야를 볼 때는 그 이미지로 다가오는 한국의 풍경이 어땠어요? 저는 예를 들면 그 인천항은 사실 가본 적이 없는데 그 인천항 검색대 풍경이라던가 살고 있는 뭐 아파트라던가 아니면 구석구석의 풍경들 뭐 하다못해 그 회센터 포장마차 이런 것도 한국 감독이 찍었으면 이런 공간을 이렇게 담았을까 싶을 정도로 좀 신선하게 다가온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미지로 더 확 세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녹야를 처음에 봤을 때 그 이미지로 다가왔던 내가 잘 아는 공간의 느낌이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촬영을 하면서부터 느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진샤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실제로 이제 허물 예정인 아파트에 저희가 이제 공사 일정 전에 좀 어떻게 양해를 구해서 촬영을 했었던 건데 이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진짜 좀 그 안에 제가 있으면서도 여기가 한국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회센터도 그렇고요. 좀 글쎄 어떤 그 감독님이 바라본 한국을 정말 느낄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볼링장도 저는 그게 사실 제가 듣기로는 후반 작업에서 더욱더 색채를 강하게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볼링장에서 촬영할 때도 사실은 좀 이런 데가 있네. 근데 요새 젊은이들은 그런 볼링장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처음 가봐서 이런 데는 어떻게 찾으셨냐 했었는데 그런 것들 왠지 우리가 옛날에 봤던 홍콩 영화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다양한 색채가 담기지 않았나 싶어요. 네. 이 영화가 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촬영을 했죠. 물론 그 기간에 일을 원하는데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시기였기 때문에 어쩌면 그 기간에 활발하게 작품을 찍고 있었다는 건 배우에게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외부적인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이어가고 연기를 해야 된다는 경험은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근데 또 새삼 돌이켜보면 너무 새삼스럽잖아요. 언제 마스크를 그렇게 쓰고 언제 현장에서 그렇게 엄격하게 통제했었는가 싶지만 그게 정말 바로 작년까지 현장에서는 벌어졌던 일이거든요. 다시는 현장에서 누구도 그런 상황을 겪지 않기를 정말 바라게 되는 마음이기도 한데 팬데믹 기간에 촬영하는 건 좀 어떤 기분을 안겼어요? 진짜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현장은 무수한 변수들이 있는 곳인데 그 중에서 최고의 변수라는 그 이제 전염병이 있는 거죠. 진짜 되게 막막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저희가 그래도 가장 그 모든 걸 합치면 한 3년 정도 됐었나요? 근데 정말 초반부터 조금씩 나아질만 하면 또 이제 다시 심해지고 이런 기간들을 겪으면서 코로나 기간에 저도 한 2작품 정도를 아마 했을 것 같은데 2작품 내지 3작품 정도를 했을 것 같은데 그 녹야를 찍을 때가 가장 피크를 쳤던 때예요. 그래서 막 어쨌든 한 명이라도 나오면 촬영이 접혀야 하는데 그게 이제 맨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약 없이 촬영이 계속 늘어지고
뭐 로케이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힘들고 근데 뭐 그때 당시는 우리 모두가 다 힘들었기 때문에 뭐 촬영장이 뭐 회사와 별반 뭐 다른 건 없지만 그래도 정말 힘들었죠. 예. 심지어 이제 언니나 감독님은 촬영이 끝나면 중국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런 일정적인 것들 이런 거 모두 다 정말 쉽지는 않았었던 작업이었어요. 근데 또 진짜 아이러니하게 그런 막막한 기분이라거나 제약을 느끼고 답답해하고 이런 것이 투영되는 게 되게 어울리는 영화였던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이게 굉장히 밝고 화사하고 이런 영화였다면 그런 모든 상황의 프레셔를 이겨가면서 무언가를 다르게 표현한다는 게 좀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은데 이 영화는 오히려 좀 도움이 됐다고 하면 너무 좀 막말인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좀 그나마 어쨌든 도움이 좀 된 작품이 아닐까라는 점에서 그나마 좀 다행인 배우나 현장이 너무 많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 배우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이주영 배우에게 프로포즈를 거의 한 영화죠. 같이 합시다라는 얘기를. 근데 그 판빙빙 배우가 쓴 손편지 내용이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진짜 저는 이런 편지를 받으면 제 취향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어도 한다고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읽고도 안 한다고 하겠어요. 그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판빙빙 배우가 영화 춘몽을 봤는데 축구하고 시 쓰고 오토바이 타는 모습을 언급을 하면서 자유롭고 아름다우면서 되게 멀리 있는 존재같이 느껴지고 순수해 보여서 참 좋다라 이런 평을 남겨주었어요. 그러면서 주영 씨의 웃음은 맑고 깨끗하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 같이 꿈을 꿉시다 라는 문장으로 말하자면 출연 제안을 판빙빙 배우가 같이 한 셈인데 동료 배우의 프로포즈는 되게 특별하죠. 감독이 제안하는 것보다 훨씬 특별한 느낌일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그거지만 자필 편지를 전달받은 것도 처음이었죠. 사실 좀 놀라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어떤 정도를 본 느낌, 정말 나와 하고 싶구나라는 어떤 마음을 본 느낌이었어서 사실 어떤 작품을 하려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어떤 것들을 재고 따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재고 따지고 있는데 이 편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마음이 움직이는 경험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영화를 같이 나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죠. 네. 그래서 두 분은 아름다운 꿈을 꾼 것 같나요? 같이 작업을 하면서 우리 같이 네. 꿈을 꿉시다라는 제안을 받고 시작한 작품인데 충분히 아름다운 꿈을 꾼 것 같고 너무 많이 한 말인 것 같은데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 촬영이 끝나면 보통 이제 한국에서 촬영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배우 같이 한 동료 배우랑 뭐 예를 들면 차 한잔 마시자 해서 이렇게 불러낼 수 있는데 이 촬영은 끝나자마자 언니가 중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샤를 나는 이제 볼 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어서 저는 촬영이 끝나면 사실 금방 작품을 벗을 수 있는 배우인 것 같은데 이 작품은 조금 그 여운이 가지 않았나 싶어요. 판빙빙 배우와의 그 아름다운 조우의 장면들을 이 영화에서 확인하셨을 테고 이렇게 합이 어울리는 느낌일지 몰랐어요. 저는 영화를 보기 전에는 워낙 연기의 톤 앤 매너도 좀 다른 배우라는 생각이 들고 두 배우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외적인 이미지 같은 것들도 화면에 담길 때 어떤 시너지가 날까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영화를 봤는데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시너지들을 목격하게 되는 영화이면 틀림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궁금했던 것은 이게 각본에서 이미지로 옮겨가는 작업이 물론 모든 영화가 중요하지만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너무 중요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촬영하기 전에 대략적인 이미지에 대한 톤 앤 매너의 설명을 어떻게 들었을지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이미지가 될 거다라고 영화에 대한 설명을 들었나요? 일단은 아까도 로케이션 얘기를 기자님이랑 저랑 잠깐 했지만 로케이션 레퍼런스를
거의 PPT로 한 5, 60장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 사진, 스틸 사진만 보고도 색이 이 한국의 모습이 진짜 좀 여태까지는 내가 느껴보지 못한 모습대로 담길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딱 왔었고 사실 작업을 하면 그런 레퍼런스를 배우가 받아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 글만 읽고 촬영에 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자님이 질문해 주셔서 생각을 해보니까 감독님은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주셨던 것 같아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레퍼런스들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 자신이 하고 있는 생각들 그래서 전 그런 것들이 아까 언니가 보내준 편지도 제가 이 작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됐었지만 그 감독님이 너무나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이 영화에 대한 생각들 그런 게 또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쵸. 일단 같이 작업하는 사람으로서 좀 믿음이 가는 부분이긴 하죠. 얼마나 정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 비전을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공유할 것인가도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요. 제가 한슈아의 감독이었다면 어떻게 이 영화에 접근했을까를 막 생각해봤어요. 물론 이 자리엔 한슈아의 감독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전혀 틀린 답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정답을 알 수 없지만 저는 이 영화를 감독도 그렇고 배우도 그렇고 촬영하는 사람, 음악 만드는 사람, 모든 테크니션들이 어떤 무드로 접근해보고 싶었던 욕망이 좀 있는 영화가 아니었을까. 예를 들어 배우라면 캐릭터를 이런 캐릭터를 꼭 해보고 싶다라거나 이런 관계 안에 놓여보고 싶다거나 여러 가지 그 욕망의 어떤 추동이 있을 텐데 이 영화는 어떤 분위기로 무드로서 내가 한번 그림으로 녹아 들어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충분히 들만한 작품이었을 것 같고 글을 쓰고 연출하는 감독의 입장에서도 어떤 스토리텔링의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무드로 관객들을 좀 설득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어요. 배우의 경우는 어떤가요? 저는 이 녹야라는 작품을 앞으로도 어느 날 떠올려 보면 굉장히 도전으로 다가가 도전이라는 키워드로 생각이 나는 영화일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내가 이 작업물이 어떻게 나올지 약간 혼란이 있고 이 인물에 대해서도 진짜 챌린지일 것 같은데 이렇게 선택했던 작품이 있나라고 생각해보면 녹야는 그런 의미에서는 진짜 기억에 남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커트를 다 핸드헬드로 찍었어요. 근데 그런 선택들도 이 배우가 영화 안에서 어떻게 놀았으면 좋겠고 어떤 모습으로 담겼으면 좋겠고 하는 그 감독님의 깊은 고심이 담겼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나. 근데 제가 지금 동문서답했죠. 살짝 딴 생각했어요. 아 왜요? 그러니까. 왜 딴 생각했지? 다시 생각을 가져올 수 있는 질문으로 바꿔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등장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좀 또렷하게 기억할 수 있는 순간으로 다시 질문을 돌려보면 인천 한 검색대에서 두 인물이 각각 소개되죠. 그러면서 진샤와 초록머리 여자의 시선의 교환이 있어요. 마치 아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진샤가 뚫어지게 초록머리 여자를 보고 여자도 그 사람의 시선을 피하지 않죠. 그렇게 시선을 주고받다가 둘 사이에 몸수색이 있잖아요. 그건 검색대 굉장히 일반적인 과정이긴 한데 여기에는 되게 희한한 성적 긴장감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러면서 파란머리래. 초록머리 여자가 펑 하고 어떤 그 소리를 귓가에 해주는 것이 이 둘의 첫 만남이고 그 이후에 신발 사건 등등이 있는데 저는 이 등장이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초록머리 여자는 되게 끝까지 좀 미스테리한 구석이 있는 사람인데 첫 등장부터 이 사람이 대략 어떤 무드를 가진 사람인지 표현을 해줘야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 장면이 어렵고 표현한 것처럼 도전이었겠지만 처음 등장하는 그 씬을 준비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궁금해요. 사실 시나리오 상에서는 이 씬이 첫 씬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편집된 씬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 검색대 씬은
3씬인가 4씬이에요. 그래서 앞에 잘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공항 검색대로 들어가기 전에 그 실외에서 먼저 둘이 만나요. 아, 그래서 시선이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진샤가 뭐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고 거기서부터 약간의 시선 교차가 있고 둘이 인식하는 시간이 앞전에 조금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편집상 보셨을 때는 저 둘이 아는 사이인가? 왜 저렇게 뭔가 끈적한 눈빛을 주고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도 베를린에서 보고 그 씬으로 시작하길래 이러고 막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떤 씬이 편집된지 아니까 감독님. 근데 사실 그런 경우에 저는 감독님께 잘 물어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 씬 왜 없어졌어요? 왜 뭐 오프닝 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는데 사실 저도 그 첫 만남 씬에 있어서는 그 편집됐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뭔가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맞아요. 훨씬 네. 미스터리한 사람으로 보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위협적으로 보이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등장이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을 나중에 가면 인간 컨베이어 벨트라고 소개하는 여자잖아요. 이 여자는. 그리고 초록머리를 하고 있고 온몸을 물들일 수 있는 부분을 초록색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뜻 생각하면 이 여자는 그냥 노갸라는 이 작품 그 자체를 상징하기도 하죠. 계속 초록색으로 묻어나는 사람이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초록색을 누군가에게 옮겨주고 떠나버리는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초록의 이미지는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하는 어떤 초록색의 이미지로 이 제목의 처음 인상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원래 그 초록색에 가지는 인상은 어때요? 초록은 보통 좀 자연을 떠올리게 하죠. 좀 고요하고 조용한 색채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도 근데 이 초록의 이미지가 이 영화를 찍고 나서 저한테도 좀 다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영화 안에서 어떤 초록색 폭죽이 터지는 듯한 문신을 초록머리 여자가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에게도 초록이라는 색깔이 좀 더 폭발적이고 약간 발산하는 색 같은 느낌으로 요새는 느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왜 서양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을 보면은 초록색은 좀 음험한 색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뭐 예를 들면은 위키드 같은 작품도 마녀의 색이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이게 매력을 넘어선 뭔가 더 큰 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초록색을 많이 주기도 하죠. 뭐 당장 생각하면 조커 같은 캐릭터가 떠오르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초록색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에너지 이것을 좀 지탱하고 있다는 생각이 내내 들었어요. 배우가 이걸 계속 짊어지고 가고 있구나. 여기에 짓눌리지 않기 위해서 본인의 길을 뚜벅뚜벅 이 영화 안에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베를린에서 공개가 됐을 때 한슈아이 감독이 이 초록머리 여자를 표현한 게 전 되게 재밌었어요. 나중에 그 인터뷰 클립들을 찾아보면서 안 건데 한슈아이 감독이 이 초록머리 여자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죄책감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냥 죄책감 없이 태어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문화적인 맥락이나 혹은 교육이나 본인의 뭐 가정 환경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죄책감을 가지도록 훈련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런 게 없는 여자다라는 표현을 감독이 써서 아 진짜 잘 어울리는 표현이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는데 몇몇 장면이 제 머리에 탁 스치고 가더라고요. 진짜 집에 들어와서 갑자기 냉장고를 막 뒤진다거나 처음부터 나가서 막 아무렇지 않게 볼링을 치고 있다거나 막 이런 모습이 진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감독님이 그 말씀하실 때 저도 있었나요? 그 자리에? 아니에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네. 듣는 얘기여가지고. 핫핑스랑 같이 한 인터뷰였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언급해준 부분이 아니군요. 감독님은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촬영 전에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힌트가 될 텐데 굉장히 전 지금 감명받았거든요. 그 죄책감이 얘기를 듣고. 없다는 사실에. 네. 근데 감독님이 촬영 전에 얘기를 많이 안 해주시는 스타일이었어요. 좀 이렇게 힌트를 많이 던져주시는 감독님들이 있고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감독님들이 있는데 좀 한슈아이 감독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알아서 하게 방치해 놓는 느낌의 감독님이셨어요. 할 만한 사람이니까 또 그렇게 했겠죠. 제가? 아니, 한 명 하면 붙잡고 자 이거 봐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사람이면 그런 네. 근데 리액션도 안 그래서 하죠. 좀 더 그렇게 자유롭게 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감독님이 뭐 이렇게 제안을 주셨다면, 왜냐면 또 감독님이 너가 동물이라고 생각하라고 디렉팅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는 그냥 이 현장에 일하러 온 배우가 아니라 난 동물이다 생각하고 연기를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특정 동물도 떠올렸어요? 왜냐면 이 영화에 뭐 개가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 본인이 또 개가 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뭐 특정 동물은 아니어도 그냥 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의 이미지를 생각했을까요? 네, 특정 동물을 특정해버리면 뭔가 이렇게 모사하게 될까봐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냥 카메라랑 내가 카메라를 따라오게 한다고 생각하자, 그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핸드헬드로 찍으니까 카메라의 움직임에 내가 어느 정도는 맞춰야겠지만 내 움직임을 카메라가 담을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전 작품에서도 그런 어떤 목표점이 있었던 작품이 있었어요? 카메라가 나를 따라오게 하자라는? 이 같은 목표점이요? 근데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면 배우가 완전히 자유롭게는 절대 움직일 수 없거든요. 항상 이제 약속된 움직임을 해야 되고 약속된 동선을 해야 하는데 그 안에서 어느 정도로 최대치로 자유로워 보일 수 있나인 것 같거든요. 내가 정말 자유로웠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보기에 자유로워 보일 수 있는 연기를 하는 거. 근데 저는 어떤 작품을 해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 자유로움이라는 게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유롭다는 게 막 산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만의 자유가 이 사람에게는 분명히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그 자유로움은 왜 중요하냐면 상대방, 이거 나 진득거려. 상대방. 그러니까 이 작품 경우는 진샤인데 진샤에게 그간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하고 싶은 그 영감을 줘야 되는 자유로움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추상적인 느낌이었을 것 같은 거예요. 자유로워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연기해야 되지? 자유로워 보이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방향을 잡아 나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초록머리 여자는 진샤, 마치 이렇게 어딘가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진샤를 꺼내주어야 하는 역할이었어서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여자조차도 나를 따라오게 하면 좋겠다. 뭐 그냥 단적으로 생각해보면 춤을 추자고 함께 이렇게 이끄는 장면이 있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 카메라와 함께 저 진샤라는 인물도 나를 따라오게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들은 했었던 것 같아요. 움직임의 측면도 고민을 좀 했겠군요. 네, 둘이 네. 같이 있는 장면이나 그리고 이런 그 것들은. 춤씬 같은 경우도 저는 그 춤씬이 나오면 이제 눈을 이렇게 감고 있는데 감독님께서 그 춤씬 같은 경우는 동선이나 뭐 타이밍 같은 걸 전혀 안 주셨었어요. 그냥 그리고 현장에서 당연히 이제 노래는 흘러나오지 않고 있었었고 무반주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가 너가 이제 언니한테 다가가고 싶을 때 다가가면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서 저는 최대한 짧게 춤을 추고 싶었지만 이제 또 어느 정도 분량 됐겠지 이제 생각하면 언니한테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네, 또 그런 비하인드가 있어요. 현장에서 음악은 흐르진 않았지만 그 음악이 징글벨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전혀 몰랐죠. 또 심지어 다른 음악을 처음에 주셨었어요. 아마 이 노래로 할 것 같은데 저작권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항상 모른대요. 네,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 음악이라고 상상을 해라라고 주신 음악은 있었지만 전혀 이제 징글벨은 아니었고, 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땐 우리 모두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근데 그 베를린에서 나왔던 얘기들 중에 또 인상적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진샤가 원래는 초록머리 여자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최종적으로는 그게 삭제된 장면이라고 하던데. 맞아요. 그리고 이름이 있었어요. 네, 저는 현장에서 내내 이름이 있었답니다. 네, 근데 이제 마케팅적으로 이제 개봉을 하면서 아마 감독님께서 조금 더 이제 신비로운 이름이 주어지지 않은 역할일 때 이 초록머리 여자라는 사람들이 관객들에게 다가가는 또 다른 어떤 느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소개할 때 창피하답니다. 초록머리 여자입니다. 이렇게 초록머리 말해서. 여자 이주영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오늘은 개봉이 또 되게 됐으니 그 이름을 밝혀줄 수 있나요? 뭐 얘기해도 되겠죠? 지희였어요. 지희. 지희.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촬영 내내 지희로 불리웠었고 언니도 또 저는 언니와 감독님 두 분 다 그리고 스태프들도 지희라고 불렀었어요. 지희를 중국어로 읽으면 어떤 발음일지 궁금하네요. 제가 중국어를 몰라서. 근데 왜냐하면 뭔가 진샤랑 어울림이 있는 무언가였을까? 한자를 생각하면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언니가 불렀을 때 생각해보면 그냥 지희야 이렇게 불렀어요. 지희야 이렇게. 지희라는 이름이 네.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초록머리 여자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만큼 지희는 우리 가슴 안에만 묻어두는 이름으로 우리끼리만 알고 있기로 해요. 네. 어쩌면 이 작품은 조금 다소 직접적이더라도 말 걸고 싶은 부분이 있는 작품이었을 것 같아요. 관객들에게. 이를테면 폭력의 세계 안에 갇힌 사람들의 탈출. 근데 그게 각자의 탈출이 아니라 서로 손을 잡고 하는 어떤 연대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좀 굉장히 직접적인 메시지로만 닿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필요한 이야기, 영화로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생각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우와 진짜 완전히 딴 생각을 했어. 좀 읽어도 돼요? 이제 아니 또 얘기하시기 힘드니까 아니야 이건 그냥 막 메모를 해놓은 거여가지고 그러면 좀 좀 직접적인 메시지로 느껴지더라도 확실히 뭐 폭력에서의 탈출이라든지 두 여자의 연대라든지 이런 거는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였을 것 같아요. 아주 확실하게. 맞아요. 돌아와. 감독님께서 사실 그 메시지를 제일 많이 말씀을 하셨었죠. 촬영을 하기 전에도 여자를 진정으로 구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자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결국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진샤가 초록머리 여자를 혹은 뭐 초록머리 여자가 진샤를 구원하는 이야기 같을 수도 있지만 저는 결국 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큰 사건을 마주하고 나서 더 깊어지는 서로 간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켜보면서 조금 힘든 씬들이 있어도 감독님께서 이 씬을 넣은 이유가 있다 그런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전해야만 하는 이야기, 전해야만 하는 마음 같은 게 창작자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아마도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기획된 영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길 텐데요. 이 영화에서 둘이 운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뭐 우리가 운이 있는지 한번 볼까라든지 뭐 우리에게 운이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꾸 운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마지막 장면마저 진샤가 지금 자기 운을 시험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손을 놓고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지만 이게 탈출할 수 있다고 자기의 운을 시험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모르게 그 운이라는 것에 굉장히 꽂혀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운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거를 계속 영화를 끝나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인간 이주영, 배우 이주영의 운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도 궁금해요. 앞에 실컷 딴 얘기 해놓고 기자님은 어때요? 제 운이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일하거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게 100% 제 노력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저도 비슷해요. 아니
나처럼 사는데 이렇게 잘 살고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 왜냐면 저는 좀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좀 게으른 편이기도 하고, 저는 어떤 것을 진심으로 하는 거, 그리고 진짜 열심히 하는 거, 내가 진짜 어떤 거를 너무 열심히 해본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남들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어떤데 운이나 사주팔자가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저도 해요. 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지금보다 먼 신인 시절의 이주영 배우는 되게 운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나는 연기하는 게 너무 좋고 하고 싶은 게 진짜 이것밖에 없어서 완전 여기다 그냥 올인해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올인해버리는 마음을 숨길 생각도 없는 사람? 이런 느낌이 강해서 노력의 부분이 이 배우에게는 정말 굉장히 큰 부분일 수 있었겠구나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신인 때만 노력한 것 같잖아요. 그렇진 않죠. 그게 베이스가 됐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운이라고 말하는 게 지금 의외로 생각돼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너무 그렇게 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한 게 있었나라고 말하니까 의외라는 거죠. 근데 되게 그냥 살아가면서 변하는 것 같아요, 많이. 진짜 그냥 나라는 사람도 많이 변하는 것 같고 생각도 많이 변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했었던 때가 또 있었겠죠? 근데 뭐랄까 또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정말 연기가 너무 좋고 죽을 때까지 연기를 하고 싶은데 막 안 그런 척했던 때도 있고 너무 좋으면 그럴 수 있죠. 네, 왜냐면 막 책임져야 될 것 같고 그러다가 내가 어느 날 연기 안 하고 싶어질 수도 있는데 뭔가 내가 했던 말이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때도 있는 것 같고 지금의 저는 그냥 이것저것 되게 많이 다 경험해보고 더 해보고 싶다 이런 어떤 순간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자유롭게 하세요. 운도 따르기를 바래요. 네. 앞으로 촬영하는 작품들에 마이크를 넘겨서 관객 여러분 질문을 받아볼 텐데요. 선착순 세 분께는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뭔지는 첫 번째 질문을 받고 말씀을 드릴게요.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질문께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연기 정말 잘 봤고요. 저 부산에서 먼저 한 번 보고서 두 번 보니까 더 감회가 남다른데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먼저 그 진샤와 초록머리 여자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했던 장면이 저는 욕실씬이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거기서 초록머리 여자가 독백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서 초록머리 여자가 과거에 겪었던 일과 또 진샤의 그 멍자국을 보고서 그 폭력에 대한 어떤 공감을 느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독백 장면이 약간 짧아서 어떤 그 초록머리 여자의 과거에 대한 어떤 시놉시스가 있었는지 자세한 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독님께서 이 영화 전체적인 색채에 대한 힌트는 정말 많이 주셨는데 이 인물에 대한 어떤 전사라든지 궁금해하실 법한 그리고 배우도 궁금해할 법한 그 전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안 주셨었어요. 네, 그래서 그 보셨던 욕실씬의 대사만으로 저는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거를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뭔가 이 초록머리 여자도 어릴 적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있었던 상처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 애도 결국에는 외로움이란 걸 가지고 있었던 애구나.
그런 파악을 했었어요. 네, 그게 답니다. 저 오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니, 잠은 잘 잤는데, 네, 잠을 많이 잘 자서 그런 것 같아요. 마이크가 없으시고. 마이크 좀 주시고요. 그 아버지에게 칭찬받았던 적이 아마도 없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고로 많은 친구들을 잃어봤을 사람, 뭐 이 정도의 파악이 가능한 대사죠. 선물은 감독님과 판빙빙 배우와 이주영 배우의 사인이 있는 포스터입니다.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손을 빙빙 돌리고 계신 네 번째 줄에 앉아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립니다. 아, 네. 신나네요. 저도 부산에서 이미 한 번 보고 왔기 때문에 그때 궁금했던 질문을 이제 풀어서 질문 드리게 됐어요. 주인공 진샤가 이제 초록머리 여자를 만나서 동기부여를 받고 이제 해방되면서 주체로 거듭나는 이야기라고 잘 보았습니다. 여기서 초록머리 여자라고만 지칭이 될 뿐, 이제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라고 느낌을 주지도 않고, 또 이후의 스토리도 행방이 불명하지가 않아서 마치 하룻밤의 꿈처럼 약간 신기루 같은 존재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처럼 명확하지 않은 존재로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주영 배우께서는 초록머리 여자를 연기하실 때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초점을 맞췄는지, 혹은 신기루 같은 존재로도 해석을 하고 연기를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뭔가 제가 어떤 확답을 드리면 어떤 관객분들의 상상의 범주를 줄이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들지만, 사실 저는 완전히 실존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편집상에서 약간 이렇게 관객분들의 상상을 어떤 그런 신기루 같아 보이기도 한다는 그런 생각을 그거 알죠? 지락실에서 미미님이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셨는데,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편집본을 보기 전에도 초록머리 여자는 누군가 보기에는, 왜냐면 어떤 인물이 영화 안에서 인아웃이 있잖아요. 뭐 이제 등장과 퇴장이 있는데, 퇴장하는 순간부터 그 이후까지의 이야기들이 이 초록머리 여자가 과연 실존 인물인가라는 어떤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초록머리 여자와 진샤의 만남은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습니다. 네. 그 마지막에 강아지가 들어있는 곳에 소리가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조그만 강아지가 있을 거란 예상을 사실 아무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석 놀라게 되는 것도 있죠. 다음 질문 또 받아볼까요? 이쪽 사이드로 갈까요? 맨 앞줄에 계신 관객분이요? 예. 저기 이주영 배우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초록머리가 이후 그 분식집에서 이별을 한 이후에 어떻게 됐을 거라고 배우님은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중국 쪽 이제 감독님하고도 일을 해보셨고, 이제 일본 쪽 그 배우 감독님들하고도 이제 일을 해보셨는데, 각자 그 뭐 특징이랄까 장점 같은 게 한국 영화 그 촬영 현장하고 뭐 좀 다른 점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뒤에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뭐 국적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저는 작업을 할 때 상대 배우랑 감독님들한테 의지를 진짜 많이 하는 편인데, 그냥 이 감독님들과 내가 어떤 케미스트리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서 임했던 작품이고, 사실 현장을 생각해보면 브로커도 그렇고 녹야도 그렇고 한국에서 찍었는데, 그 스태프분들이 생각해보면 브로커는 전체가 다 한국 스태프분들이었고요. 감독님만 일본인이셨던 거고,
녹야는 스태프의 한 60-70%가 중국인이었고 한 20-30% 정도는 한국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뭐 소통적인 거 사실 브로커는 감독님하고만 이렇게 통역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 됐었고 녹야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의견이나 제 말이 이제 스태프들에게 전달되기 위해 좀 이렇게 여러 번을 거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뭐 그런 거 말고는 사실 뭐 현장이나 아니면 뭐 감독님 개개인의 특성적인 걸로는 나누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첫 번째 질문해 주셨던 거는 이것도 제가 어떤 답을 내려버릴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이것도 시나리오가 제가 봤던 최종과는 편집이 또 다르게 됐어요. 조금 더 답을 내려주는 엔딩이었어요. 네. 그리고 누군가 보시기에는 저 둘이 함께 어딘가로 도피를 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엔딩이 제가 본 최종고였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연기를 했었고 그런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아예 다른 영화가 나온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개봉일 첫 번째 GV에 이렇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초록머리 여자의 행방은 우리 각자 즐겁게 상상해보는 것으로 남겨두고요. 선물은 사실 끝났지만 질문하고 싶으신 게 더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저기 맨 끝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릴까요? 손 들고 계신 관객분이요. I'm foreigner and I'm Chinese too. Can I speak English? Sure. I just wondering why they will like from foreigner become like have sex and they have love, because I think this story, if they only be friends, is that can be continued. What do you think from like as an actor? 친구로도 갈 수 있는 관계가 왜 조금 더 말하자면 친밀해진 관계가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그 두 사람의 관계라는 게 글쎄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내가 이거를 대답을 하면 통역을 어떻게 해드리나. 네. 기자님 가능하신가요? 저는 듣기 괜찮아요. 듣기는 네네네. 그럼 편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근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사실 저가 해석하기로는 맨 처음에 진샤를 만났을 때부터 초록머리 여자는 약간 그런 섹슈얼적인 텐션이 있는 모습으로 다가갔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연기를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어떤 그들의 관계적인 게 되게 근데 어려운 질문이다. 발전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와, 나 오늘 말 진짜 못한다.
오늘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 약간 땀이 뻘뻘 나고 옷을 잘못 입고 온 건지 네, 근데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이크 하울링이 저희한테 계속 들리고 있어서 조금 더 정신없는 지금 상황일 것 같기는 해요.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개봉일이니까 또 더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여러분. 시간 관계상 이제 인사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주영 씨도 빨리 보내줘야 될 것 같은 상황이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끝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개봉일이라서 힘을 내자 하고 왔는데 사실 저의 이 프레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감독님과 언니의 어떤 생각까지 제가 아울러서 잘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제 안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개봉 첫날 GV에 좀 많이 헤매인 것 같아요. 좀 이번 녹야라는 영화는 이렇게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으실 그런 영화일 것 같아요. 뭐 어떤 영화의 뭐 장르나 색채에 따라서 그냥 영화를 관람한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만족감을 주는 영화가 있고 그 뒷이야기가 궁금해지는 영화가 있는데 녹야는 좀 뒷이야기가 궁금해지는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GV를 4일과 8일에 또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매진입니다. 네, 매진이지만 또 이렇게 당일에 보면 또 이렇게 취소표라는 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또 이제 궁금한 얘기들이 있다 싶으시면은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 SNS에도 네, 후기나 뭐 그런 것들 많이 네, 끝내라고 하네요. 네, 올려주시면 네, 저도 잘 보고 감독님도 그리고 판빙빙 언니도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봉 첫날에 같이 네, 녹야의 개봉을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찍은 영화인데 뭐 그게 긴장될까 싶으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화라는 게 공동작업이잖아요. 그래서 각자 어떤 마음을 합의를 하면서 달려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안에도 각자의 입장과 너무 많은 생각들이 있고 그래서 이 영화 전체를 모두가 고생해서 만든 영화를 내가 대표해서 말해도 되는지에 대한 부담은 누구나에게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주영 배우 같은 경우는 또 한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모든 그 공개 홍보 일정을 함께 하지 못하고 혼자서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영화 개봉할 때와는 조금 다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따뜻한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개봉 첫날인 만큼 자리 가득 채워서 주영 배우에게 많은 기운 주신 관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SNS에 말한 것처럼 재밌게 보셨다면 좋은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주영 배우께 오늘 큰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한 퇴장을 위해서 배우님과 기자님 퇴장 후 관객분들 천천히 이동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